다음에는 견딜 수 없음으로 시를 쓴다는 그런 주제네요. 우리가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모이면 글을 쓰게 돼 있어요. 이 머릿속에 모이면, 아니면 가슴속에든, 발끝에 모이든, 그게 모여야 돼. 그러면 모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여행만 다니는 걸로는 안 돼요. 상식을 갖고 다니는 적고, 그거에 대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또 상상한 것이 맞았나, 또 현실과 맞는지 봐야 돼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도, 좀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아까 그 밤빛 예술창고 신관을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우리나라 유명 그 설치 공예 하시는 그 작품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안내도 받고 그 큐레이터한테 충분히 설명도 듣고 왔습니다. 대접을 받고 온 거죠, 저희가.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특수하게 본 것은 그 단벽에 이끼를 통해서 그 단벽에 그런 어떤 그 영상을 딱 틀어놨는데 우주 탄생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담아서 제가 그 다음에 낭송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멋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근데 관방절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시면은 그 큐레이터한테 인도 받을 수 있고요. 많은 수는 안 됩니다.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설치 미술이라든지 그 미술이 너무 멋져요. 요즘 그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그렇게 해놨고요. 담양 군민은 공짜고요. 외지에 계시는 분들은 3,000원씩이니까 3,000원 너무 싸더라고요. 너무 싸요. 근데 그 우리나라 공모를 했는데 65명의 그 작품 그 작가님들이 공모를 하셨대요. 그래서 원래는 대여섯 분 한 7분 정도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작품이 너무 아까워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작품 그렇게 전시를 하고 놓은 거 보니까 놀랐습니다. 감정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라. 맞습니다. 감정을 감정으로만 갖고 가면 안 돼요. 감정을 끌어올리되 이성으로 제어를 해야 돼요. 그 제어를 하지 못하면 씻을 때 본인이 영탄사를 오 하면서 본인이 영탄해놓고 본인만 감동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은 감동 하나도 안 되는데요. 그러잖아요. 유명한 개그맨일수록 본인은 하나도 웃지 않고 관객을 웃기는 것처럼 시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시를 쓰는 사람들은 본인이 이성적으로 그걸 조절하는 겁니다. 함축성에만 빠지면 좋은 시를 쓸 수 없다. 그러니까 함축이라는 것은 축약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그냥 대폭 축약하거나 이제 그러는 행위인데 사실 너무 축약해도 그런 어떤 이미지 훼손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말하는 어떤 뜻을 다 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것도 이성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그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네요. 자신의 시를 남에게 설명하지 마라. 설명하는 것은 안 돼요. 자신이 시를 설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평론가도 있고 해설도 필요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3분 동안의 감옥이네요. 잘 써진 시인데요. 우리 그 특별히 오늘은 그 손수철 담양 문인협회 회장님께서 낭독을 해주신다고 그러네요. 3분 동안의 감옥 황중하. 컵라면은 뜨거운 감옥. 저 물의 감옥 속에는 너무 일찍 끌어버린 10살의 소녀와 분말 수프처럼 건조했던 20살의 소녀와 알몸의 소녀를 칼로 이어파던 전과를 가진 남자와 그 옆에 거머리처럼 둘러붙은 옆집 아저씨와 짬뽕 국물처럼 시뻘건 눈으로 구경하던 중국집 배달원이 있다. 30살의 소녀가 감옥을 열고 뜨거운 물을 붓는다. 감옥이 끓어 넘치도록 뜨거운 국물이 되기까지 10살의 소녀가 20살의 소녀가 되기까지 20살의 소녀가 30살의 소녀가 되기까지 용기가 되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린다. 30년 같은 3분이 지나면
뚜껑을 열고 면발을 휘휘 젓는다. 한 젓가락씩 사람들을 일으킨다. 전과를 가진 남자와 옆집 아저씨와 중국집 배달원과 방 한 구석에 울고 있는 10살의 소녀와 분말 스프처럼 건조했던 20살의 소녀를 일으킨다. 후루룩 후루룩 면발을 나눠 먹는다. 후루룩 후루룩 뜨거운 국물을 나눠 마신다. 그렇게 후루룩 후루룩 컵을 비운다. 감옥은 깨끗이 비워도 여전히 감옥이다. 이거 잘하셨습니다. 컵라면은 뜨거운 감옥이에요. 컵라면 자체가 뜨겁잖아요. 물 붓고 이렇게,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고 책 같은 걸로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3분 동안 놔둬야 되는 모양이에요. 누르 감옥 속에는, 이제 그 감옥 속에 누가 녹아 있냐면, 기억이 그 감옥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컵라면 속에. 자, 보세요. 너무 일찍 끓어버린 10살의 소녀 한 명 있죠. 그 다음에 분말처럼 건조했던 20살의 소녀가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알무무 소녀를 칼로 위협하던 아주 나쁜 놈 하나 있네요. 그 놈이 전과자예요. 그 남자 하나, 자, 3입니다. 세 번째. 그 옆에 거머리처럼 붙어있는 옆집 아저씨. 그 전과자 무서우니까 살살 붙어서, 빌붙어서 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놈이죠. 그 다음에 짬뽕 굴뭉처럼 시뻘건 눈으로 구경하던 중국집 배달원이죠. 몇 명이에요? 5명이죠. 5명이 지금 이제 그 전에 그 속에 컵라면 그 속에 있어요, 지금 기억이. 이게 지금 여기까지는 기억이에요. 어떤 그 화자의 10살 때의 기억. 10살 때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10살인 소녀가 20살의 소녀와 또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여자 하나 있고 전과자 남자 하나 옆집 아저씨 중국 배달원이 있어요. 지금 그 컵라면 속에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년을 건너뛰었어요. 그래가지고 30살의 소녀가 감옥을 열고 뜨거운 물을 부쉈어요. 예, 이제 그 뚜껑을 열고 이제 10살 했던 소녀가 20살을 건너뛰어서 30살이 됐을 때 다시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컵라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이 끓어 넘치도록 뜨거운 국물이 되기까지. 뜨거운 국물이 되죠. 국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분말을 넣으니까. 10살의 소녀가 20살의 소녀가 되기까지. 다시 가네요. 20살의 소녀가 30살이 되기까지. 용기가 되기까지. 이 용기는, 앞에 용기는 그릇입니다. 그릇. 그 다음에 이 용기는 우리가 말하는 힘센 용기. 이걸 뭐라 했어요? 이 법. 희연법이라고 했잖아요. 희연법. 몇 번 했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글이 상당히 깊어져요. 좀 재미있게 깊어지는 겁니다. 글을 쓸 때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도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30년 같은 3분이 이제 지났어요. 30년이 다 흘렀잖아요, 지금. 그래서 3분이 30년의 기억을 일단 싹, 그렇게 놓고, 이제, 지나고, 뚜껑을 이제 열었어요. 그 다음에 뚜껑하고 똑같아요, 이제. 면발을 휘 젖어가지고, 한 젓가락씩 사람을 일으켜요. 이제 떠주는 거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일으키잖아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제 와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 국자씩 이제 먹어야 되니까요. 자, 전과를 가진 남자와, 여기 그 전과 있잖아요. 옆집 아저씨하고요. 전과를 가진 남자와 옆집 아저씨와 중국집 배달원과 방 한 구석에 울분 10살의 소녀와 분말 스포처럼 건조했던 20살의 소녀를 일으킨다. 10살도 한번 일으키고 20살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살의 지금 소녀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데 이제 그거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상상을 하는 거죠. 후루룩 후루룩 면발을 나눠 먹는다. 후루룩 후루룩 뜨거운 국물을 나누어 마신다. 그렇게 후루룩 후루룩 컵을 비웠어요. 그런데 감옥은 아무리 깨끗이 비워도 여전히 감옥이다. 아무리 깨끗이 비워도 컵라면은 컵라면 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런 부분은 사유입니다. 사유.
제가 그 퀴즈 한번 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컵라면이 처음 나온 시기가 언제일까요? 60년. 네, 거짓말이죠. 우리 강글 선생님 공부가 많이 평상시에 허는가 봐요. 6.25 당시인데요. 1963년 9월 15일 날에 이 컵라면을 지금 바르는 삼양식품에서 제조를 했어요. 이 회장님이 이름은 모르지만은 남대문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죽 한 그릇 먹으려고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죽이 5원이었답니다. 5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지 한번 인스턴트 식품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의 이제 그 라면의 일본 선진지였던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하고 국교가 성립이 이제 수교가 안 돼가지고 일본의 이제 그 라면 뽑는 기계가 굉장히 비싼데 이걸 안 해주는 거예요. 일본들이 안 해주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저 돌아가신 김종필 그때 당시 그 총리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가에서 돈을 줘서 저리로 배출을 해가지고 그 비싼 걸 어디 찾아가지고 이제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성공시켜서 지금은 전 세계 1위가 돼버렸잖아요. 라면 정죽을 제끼고 그래서 라면 1963년도 9월 15일에 탄생했다는 거 제가 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닐봉지입니다. 차들이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연신 찐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많아요. 이제 우리 생활시에요. 이제 비닐봉지가 하나가 차가 툭 지나가면 푹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푹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 말입니다. 연신이라는 것은 잇따라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치고 달아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님께 연신치고 달아난다를 쭉 안 썼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딱 끊어줌으로써 한번 생각해 어법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시인님의 쓰는 사람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못 바꿔요. 이거는 본인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악보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시인님이 처음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닐봉지는 한없이 떴다 가라앉았다 그죠. 차가 지나가면 바람 불으면 또 떴다 가라앉았다 떴다 가라앉았다 그래요. 찢어질 듯 커다란 아가리를 벌리지만 도통 아가리는 입이죠.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원초적으로 썼습니다. 도통은 아무리 해도 도통 그 말입니다. 소리가 없다.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연속으로 들이닥치는 무서운 속력 앞에 뒤에 두둥실 웬 허공이 그리 너그러운지. 이 말은 뭐냐면요. 말이 멋있잖아요. 웬 허공이 그리 너그러운지. 은유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허공이 너그럽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옆으로 갔다 또 해도 허공은 다 받아준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발목에서 떨어져 나온 그림자. 잘 봐야 돼요. 여기서는 줄 쳐놓고요. 누군가의 발목에서 떨어져 나온 그림자 그늘인 것 같다. 누군가 발목에서 떨어져 나온 그림자래요. 발목이 이만치밖에 안 돼요. 발목이니까 무릎 아래 이만치밖에 안 되는 그림자. 참 그 표현을 너무 막 조그마한 것을 크게 했죠. 뭐 나무 그늘에서 떨어져 나온 뭐 이런 그림자 이렇게 쓰면 좀 더 확연히 나오는데 발목 그 아래 조그마한 데서 그림자. 그 또 그림자의 그늘인 것 같대요. 그게 그 비닐봉지가. 과거지사는 더 이상 다치지도 않는다. 이 뭔 말이냐면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 떨어져 나온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미 과거지사가 돼버린 거예요. 과거잖아요. 바로 일어났던 일이지만 과거예요. 더 이상 다치지를 않아요. 그 그림자가 떨어져 나올 때는 혹시 아팠겠는지 또 상처가 났는지 피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이상은 다치지를 않아요. 이제 적의 멱살도 박치기도 없는 춤. 멱살도 잡지 않고 박치기도 없는 그 저만의 춤을 추는 거예요. 비닐이. 그래서 춤을 추게 한 것은 뭐예요? 자동차잖아요. 자동차입니다.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또 잔뜩 매우 심하게 바람을 삼킨다. 지금 바람을 삼켰으면 또 다시 위로 올라가겠나요? 대단한 소화 능력이다. 장통
거리 박두입니다. 금세 홀쭉해졌다. 그러니까 이 시를 참 이렇게 멋있게 썼어요. 이게 짧지만 할 말 다 하고 문인 선생님이 원래 그렇게 써요. 이분 시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좀 생활시로서 재밌게 또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사투리라든지 그런 걸 여과 없이 이게 쓰기 때문에 참 재밌어요. 겨울 귤밭입니다. 겨울 귤밭, 그러니까 겨울에 귤밭이잖아요. 텅 비었네요. 근데 이제 눈이 팍 내렸어요. 겨울 눈밭에 눈이 내렸어요. 이런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대체적으로 텅 빈 충만이라고 그래요. 자, 귀한 것일수록 버리는 마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귤밭에서는 황금 귤이 쫙 열려있죠. 근데 눈이 오기 전에 사실 수확을 많이 못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눈이 오면은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귀한 건데 일손이 딸렸는지 어떻게 됐는지 또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버려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눈 내린 날은 장기도 털을 잡고 온다. 이 말은 뭐냐면요. 눈이 내리면 새들도 잘 안 나가요. 그래서 털을 잡아야 돼요. 어딘가 눈이 없는 곳에다 털을 잡고 그다 꼭꼭 울어야 되죠. 그게 그 말입니다. 의면코. 의면코는 의면하고의 준말인데 이 의면코는 세자로 맞추기 위해서 의면하고라는 그 말을 줄여서 의면코. 이건 세자여야 돼요. 무조건. 예, 3, 5 이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건 세자로 맞춰야 됩니다. 등을 돌리면 하늘 끝에 머무는 노을. 원문은 그래요. 머무는 노을. 그 다음에 머물지 못하는 세월 나뭇잎 흔들고 간다. 이제 지금 두 번째 수, 첫 수예요. 머물지 못하는 것은 여기서. 근데 이제 저 같은 이 시인님한테는 좀 죄송한데, 뭐 저는 그냥 이 시인님이 그 시를 못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인은 시조 시인입니다. 예, 제주도를 대표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가 어디 신춘문예 이분 당선작이에요. 근데 저는 저 같으면은 머무는 노을 않고 부푸는 노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하루가 머물지 못하는 세월이라고 있어서 억부로 그렇게 그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머무는 노을보다는 부푸는 노을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겠는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물지 못하는 세월 나뭇잎 흔들고 갔다. 단밖에 지치도록 첫은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지를 향해서 이렇게 그 가지들이 이파리를 떨어뜨리고 쳐들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리움이나 사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네 무덤가에 별빛 한창 푸르겠다.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 엉겅퀴예요. 가시는 경건한 옷 예리한 힘으로 허리를 세운다. 가시의 예리한 그걸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식물 중에 왕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느릅나무도 그렇고요. 가시 오가피도 그렇고요. 그런 그 식물들은 가시가 있는 식물들은 대체적 약성이 아주 좋아요. 마른 땅에 무모하게 뛰어내린 햇빛처럼 마른 땅에 햇빛이 마른 땅에 무모하게 뛰어내려요. 어떨 때는 여름에는 특히나 무모하게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더워 죽겠어요. 꽃불은 활활 타오르고 꽃불은 게 그 지친개하고 엉겅퀴하고 그 꽃불처럼 생겼어요. 그 꽃이요. 세상 밖 위태로운 미소를 부른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쁘지.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나 찾아와. 위태로운 미소. 나에서 꽉 이제 나중에 있으면 꼭 안아달라고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위태로운 미소를 부르는 거예요. 답은 42513입니다. 42513. 2513. 네. 5개라 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근데 한번 맞춰보시면 꼭 이런 것도 재밌어요. 꼭 해야 돼요, 이걸. 보송보송한 4번입니다. 보송보송한 보라 향기를 탐하면. 그러니까 그 꽃이 아주 좋아요. 보라색 꽃인데 아주 이뻐요.
탐하면 마음의 부스러기조차 피무늬가 된다. 네, 그걸 탐하면 너는 피 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를 꽃을 만지기 위해서 너는 내가 입고 있는 옷 가시에 너는 찔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무늬가 된다. 캄캄한 내부를 개방하듯 뼛속까지 비워낸 기억을 가슴에 판서하노니. 그래서 뼛속까지 비워낸 모든 것을 판서하는 것은 칠판에다가 분필로 치는 거잖아요. 예, 판서하노니. 고독한 사람을 만나거든. 고독한 사람.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죠. 예, 고독한 사람이 그 엉겅퀴의 꽃말이에요. 예, 고독할 수밖에 없죠. 몸에 가지를 달고 있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가시의 옷을 벗고 꼭 한 번만 안아주면 안 되겠니? 딱 한 번만 꼭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고독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은 그 곡간의 열쇠만이 유일한 친구인 사람이 있어요. 곡간의 열쇠만이 유일한 친구는 누구예요? 지배자의 고독은 처절한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배자는 정말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지배자, 군부 독재자 이런 사람은 고독할 수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그 쓸쓸함을 일부러 쳐서 자기 그런 것들 쓸쓸함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독한 지배자는 열쇠의 곡간의 열쇠를 지키려고 그는 모든 것을 국민을 향해서 쏟아붓는 거죠. 잘못된 그 통치 행위를 말할 때 그런 그 곡간의 열쇠만의 유일한 친구가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첨삭학입니다. 자, 이 첨삭학에는 그 원제목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인데 이 까치 집안이에요. 까치 집안. 네. 제가 까치가 돼서 이 글을 쓴 겁니다. 네. 보겠습니다. 까치는 곁가지의 집을 짓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한 나무에 2개씩 3개씩 있는 까치집은 있기는 있어요. 근데 드물어요. 오직 있으면 거기다 짓겠어요. 더부살이로. 원래 한 나무에 하나만 짓는데요. 가지에다 잘 앉아요. 원대 그 위에다가 딱 앉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발자국 없이도, 여기는 아무런이라는 말을 앞에다 붙이겠습니다. 아무런 발자국 없이도 목재를 감고 다듬는다. 땅바닥의 여기는 빼겠습니다. 그냥 목재를 깎고 다듬는다. 손이 퇴하여 부리가 손이 된 사람들이 멋있죠. 그러니까 그 까치는 손이 없어요. 부리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예, 부리로 동전도 갖다 날르고 빨대도 갖다 날르고 까치가 안 물어가는 게 없어요. 까치집을 제가 한번 궁금하더라고요. 그 제가 옛날에 농원할 때 까치집을 한번 가서 한번 내렸어요. 내려갖고 분석했더니 동네에 있는 양말이 보고 다 갖다 놨어요. 거기 없는 게 없어요. 거기에. 네, 까치가. 동네 잃어버린 거 그거 다 들어있더라고요. 양말, 무슨 장갑, 뭐 쇠붙이, 웬만하면 신발 깔창도 있었고요. 하여튼 거기 다 있어요. 근데 하여튼 정교하게 지키는 지었더라고요. 높이와 깊이를 맞추고 허공을 다져 주춧돌을 놓았다. 높이와 깊이를 맞추고 허공을 다져서 주춧돌을 넣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허공을 다져서. 네. 그러니까 이거 주춧돌은 아까 오늘 주춧돌이 2번 나오네요. 아까도 주춧돌이 한번 나왔어요. 기둥 밑에 괴는 돌이 있잖아요. 노둣돌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말을 타고 내릴 때 그렇게 그 발돋움을 쓰기 위해서 놓는 돌이에요. 말. 그래서 하마석, 승마석 그러거든요. 승마석과 하마석이 따로 있어요. 승마석은 탈 때 올라가는 거, 하마석은 말에서 내릴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징검돌이 있어요. 징검돌은 잔디밭이나 여기 지금 유문학 가고 올 때 이렇게 돌 놓여 있잖아요. 잔디밭에. 그게 징검돌이에요. 예. 빗금을 제거하는 마름지그로 각도가 둥글다.
마름질은 옷감이나 제목을 치수에 맞춰서 이렇게 마르는 일이거든요. 여기서 마르다는 원래 우리가 옷을 말리다 이런 뜻도 있고요. 마르다는 그 치수에 맞춰서 베거나 자르는 것을 마르다 그럽니다. 여기서는 그 두 번째 뜻이겠죠. 치수에 맞춰서 베거나 자르는 일입니다. 마름질의 각도 같은 거죠. 때로 저 날개는 빈손으로 날개는 빈손은 바람이다. 그러니까 바람이 잔뜩 있어요. 날개는. 어둡게 지나가는 아픈 상처들 요건 빼겠습니다. 무의미한 것이거든요. 뼈마디 앓도록 날아보면 날개에 잘린 흉터마다 바람의 체온이 들어있다. 네, 맞습니다. 날개 잘린 그런 곳에 모든 바람의 체온이 있어요. 우둥지의 중심은 땅에 있음으로 했잖아요. 이건 하늘의 중심이 주는 거예요. 우둥지의 중심은 땅에 있음으로가 아니고 하늘에 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고급스러운 그런 언어인데, 제가 농원할 때도 대체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정말 나무를 하는 사람은 하늘의 중심을 세워서 나무를 심는다 그래요. 초보자는 땅의 중심으로 하거든요. 뭐냐면 젤로 끝에 우둥지를 젤로 하늘의 정수 방향으로 심는 겁니다. 아래만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여기만 보고 여기는 이렇게 반듯하잖아요. 이렇게만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둥지가 하늘의 정수를 향해서 딱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잘 심는 사람들은 나무를 잘 심는지 못 심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무 심는 모습을 보면은 그분이 정말 전문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고요. 나무도 정면이 있어요. 나무도 정면이 있고요. 이 조그마한 돌멩이들도 다 정면이 있어요. 얼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여기 축대를 쌓는다든지 조경석을 할 때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포크레인 기사가 하던 그 조경석을 쌓는 사람이 하던 돌도 다 얼굴이 있어요. 얼굴을 맞춰서 쌓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쌓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구름 등에 물을 끼얹지 않았다. 맞아요. 구름 등은요, 구름 위에다녀요. 거기는 물을 끼얹을 수가 없어요. 구름 위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햇살을 엮어 지붕을 잇는다. 자, 지금 까치집인데요. 지금 햇살을 하나씩 끊어서 지붕을 잇는 거예요. 그 햇살로 지붕 여봐야 허공이죠. 그냥 까치만 지붕이지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지붕은 없어요. 분명히 햇살로 지붕을 잇는 거예요. 허공의 입구는 다른 방향의 바람이 불고 높고 낮은 난간에서 까치울음이 들리더니 그래야 돼요. 5번 들으니 이거 무슨 왜 5번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써놓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까치울음이 들리더니 저녁이 뭉치채 들어왔다. 이제 집 다 짓고 귀수하네요. 다들 이제 그 동네 까치들도 다 놀러 가고 이제 그 저녁이 뭉치채 들어오는 거죠. 허공의 퇴적층에서 부리들이 쏟아져 나와 파문이 인다. 그러니까 허공의 퇴적층에 있는 그 부리들, 깍깍 울던 그 부리들이 막 이제 그 한참을 불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 둥지가 있다. 자, 여기는 줄치시기 바라는 두 줄은 위에서부터 수직이 조금씩 흔들렸다. 위에서부터 나무 우둥지에서부터 수직이 이렇게 흔들렸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생리말을 찌으며 나무를 내려오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식이나 그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지금 안전하게 둥지를 져서 거기다 다 앉혀놓고 또 살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는 다시 또 다른 세상으로 향해서 가서 돈을 버는 거죠. 자, 첨사각이 두 번째입니다. 지센달이네요. 지센달은 우리가 그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하잖아요. 금성. 개밥바라기. 저녁 때 그 서쪽 하늘에 뜨는 별을 그 개밥바라기라고 금성이라고 그래요. 밤에. 그 다음에 이제 날샌달, 지센달 있으면 날샌달을 알아야 되잖아요. 날샌달은 그 먼둥이 튼 뒤에 서쪽 하늘에 보이는 별이에요. 달이에요, 달. 날샌달. 자, 보겠습니다. 석류처럼
타열하는 햇살. 그러니까 그 햇살도 석류가 탁 터지듯이 쫙 지금 얼마나 멋있겠어요. 지금 막 쫙 아침 햇살이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숨죽였던 밤의 정적이 물러나는 거죠. 예, 그 밤의 그런 엄청난 것도 햇살 하나가 딱 물리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밤은 사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어둠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빛이 가리고 있을 뿐이에요. 빛만 사라지면 바로 어두워져요. 항시 어둠과 빛은 같이 그래서 공존을 하는 겁니다. 아무 이로움 없는 곳에도 꽃은 피고 지듯이 아무 이로움도 없는 여기는 어느 곳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도 꽃은 피고 지듯이 헐거운 마음의 틈새로 빠져나가는 이름들. 사랑은 영혼에 있고 미움은 말에 있다. 지만 꼭 한 번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거든. 밤의 눈썹까지 밀어올린 선역 달을 보아라. 지센 달을 보아라 그 말이에요. 밤의 눈썹까지 밀어오는 것은 초승이에요. 초승. 눈썹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달을 보아라. 근데 이제 여기서 그 영혼이라는 말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영혼 그러잖아요. 이게 좀 알고 이렇게 그 말을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영혼은 혼백이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혼은 양의 성질이에요. 하늘의 성질이고요. 백은 땅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혼백이에요. 그래서 양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의무 백은 땅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초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초혼이라는 곳에 있는 말이 있는데 하늘로 간 덕을 부르는 그 일이거든요. 초혼가 그러잖아요. 초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산역이라는 말이 가끔 나와요. 산역은 그 죽은 자를 상에 묻는 일이거든요. 예. 그게 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백. 그러니까 영혼에 그 혼백이 있는데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으로 같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영혼은. 아시겠죠? 아하 이를 어찌하랴. 천선 따라. 천선은 하늘의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의 궤적이라고 해야 맞아요. 달이 돌아다니는 궤적. 하늘의 궤적 따라 화사한 계절은 떠나가고 구름에 얼굴마저 씻긴 지난 날의 아픔을 추억하느니. 넘기겠습니다. 그 뜨거운 체온 다 벗어버리고 빙화마냥. 빙화는 이제 얼음꽃인데요. 한자로는 이건 굳이 이렇게 빙화를 쓸 필요 없어요. 얼음꽃 마냥 하늘 기슭에 고요히 핀 꽃. 하늘 기슭에 고요히 폈어요. 지금 지센 달이. 하늘 기슭에. 어디에 있어요? 하늘 기슭에 펴 있어요. 뜨겁던 사랑도 때로는 차가운 침묵이었다는 것을 알만한 나이가 됩니다. 이게 관조 부분입니다. 뜨거운 사랑도 때로는 차가운 침묵이었어요. 그러니까 뜨거움과 차가운 것, 그걸 대비시켜서 그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알만한 나이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저도 뭔 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썼는데도 그냥 거기서 축약을 했어요. 자, 부분 감상이네요. 잠자는 발톱입니다. 발톱은 언제든지 잠자요. 떠밀린 건지, 무엇에 흘려나온 것인지, 긴 터널 속에 알몸으로 내던져졌다. 이 산이라는 긴 터널 속에서 지금 알몸으로 빠져나와졌다 이 말이에요. 빛 찾아 내달리다 하루만큼 날이 세워지고 버듬이도 없는 그 끝은 상처로 빛났다. 손톱이 먼 일에 할 때마다 이게 손톱이 단다 그렇게 하잖아요. 손톱이 그러니까 그 상처로 빛나는. 찬란해도 계속 불어나는 욕망이 점점 더 두껍게 굳어져 간다. 세상 향해 첫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서 원래 그 손톱은 뱃속에서부터 손톱이 있다네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그 손톱과 무엇이 만나야 되냐면 이빨이 만나야 돼요. 손톱과 이빨이 딱 만나면 그때부터 투쟁이 생긴대요. 그래서 젖댈 때도 아프잖아요. 그럴 수밖에 젖댈 수밖에 없죠.
옥도증기를 발라서라도 떼잖아요. 그러니까 손톱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이빨이 생기면서 아기가 그때부터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손톱은 뱃속에서도 자라고 죽어서도 손톱 자라고 머리털도 그래요. 케라틴 있는 거. 네, 죽어서도. 네, 죽어서도 다 자라요. 머리털. 네, 이 60이 완전히 썩을 때까지 저까지는 자랍니다. 네, 그름입니다. 절마당에 노스님이 가르친 동백꽃 하나 툭 접었어요. 동백꽃. 이게 가르치다와 가르치다가 있잖아요. 좀 혼동할 수 있어요. 예, 가르치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거고요. 가리키는 것은 어떤 지점을 알려주는 방향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동백꽃 하나가 툭 졌어요. 자, 근데 여기서 멋진 말이 나오죠. 이쯤에서 풀자. 다 내 탓이다. 예, 맺힌 한이든 뭐가 되든 너가 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쯤에서 풀자. 다 내 탓이다. 이제 목이 마르다. 처마 끝에서 지상까지 거리를 재는 낙숫물 소리가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처마에서 지상까지 고드름 녹으면 턱 떨어지는 그 낙숫물 소리. 그게 고드름이라고 그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모태입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토막난 철사줄을 본다. 숨이 멎을 때까지 많이 발버둥 거렸을 끝이 뾰족한 한 생애를 본다. 여기까지 보면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죠. 제가 힌트를 한번 드리면 길을 가다가 지렁이가 있어요. 마른 거 있죠? 톡 떨어져 있죠? 이 지금 그 지렁이를 쓴 거예요. 이게 철사줄이 지렁이에요. 네, 지렁이. 그러니까 그 나뒹구는 그 길에 나뒹구는 지렁이를 보고 쓴 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렁이를 철사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꼭 지렁이를 지렁이라고만 쓰지 말고 지렁이를 지푸라기라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는 얼마든지 있어요. 네, 자 봤습니다. 오늘은 시안, 시심, 시운우 단계가 그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쓰기에 있어서 이성적인 그런 감성, 그런 누르는 거, 제어 이런 거를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어렵게 생각하는 시안, 그 시혼, 시심, 시혼에 대해서 오늘 대략적으로 알아봤는데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묘사를 또 시작해서 조금 약간 더 어렵게 가겠습니다. 오늘은 비도 많이 오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